2017년 5월 10일 충남 세종경찰서 형사 1팀에 대형 보험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경찰로 일했던 보험조사원이 프로파일링 자문을 구하는 전화였어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여성이 4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죽었고 남편이 어제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내용이었죠. 사망자는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에 사는 19살의 여성 김씨. 죽기 2주 전쯤인 4월 14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 자동적으로 남편이 됐어요. 2017년 4월 25일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두 사람. 하지만 여행 첫날 아내가 사망하는 일이 생긴 거죠.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꽤 유명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에게 22살의 남편 우 씨는 자기는 호텔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콩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보니 화장실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작은 병과 주사기가 발견됐죠. 우 씨는 아내 김 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일본 경찰에 진술합니다. 일본 경찰은 우 씨의 진술과 현장 증거, 시체의 상처나 몸싸움을 하는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어요. 대신 의문사로 사망한 시신은 부검을 하게 돼서 김 씨의 시신은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연락을 받고 일본으로 달려간 유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현지에서 김 씨의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 씨는 귀국하자마자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거예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남편이 아내 사망 2주 만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었고 신혼여행을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모자란 시간에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본인 몸에 주사기를 꽂아 넣는 어려운 방식을 택한 점도 이상했어요.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보험사 요청에 우 씨는 얼버무리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고 여행지에서 사망했으니까 보험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만 반복했죠. 거기에 자들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은 남편 우 씨가 몹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고 수학이 너머로도 슬픈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위장살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커져서 경찰 프로파일러에게 자문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자살로 묻힐 뻔한 사건이 다시 떠오르게 된 거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초반부터 난간에 부딪힙니다. 유족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용의자로 몰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사건의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남편 우 씨와 김 씨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남편 우 씨는 태연한 태도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면서 담당 수사관들을 형이나 누나로 부르면서 따를 정도로 수사에 협조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평소에도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부모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우울증 징후는 전혀 없었고 명랑했던 아이라고 반박했어요. 바쁜 부모 대신 6살, 4살짜리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알바를 해서 살림을 거둔 딸이라고 했죠. 그리고 김 씨의 금전거래 기록도 확인해 봤지만 니코틴을 사는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서를 남기지도 않았어요. 우 씨는 김 씨가 죽기 전 부모님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가 유서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는 오빠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다. 미리 알리지 않아서 미안하다. 날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한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건 유서가 아니라 몰래 결혼한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죠. 부모는 딸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결혼식도 없었죠.
그럼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두 사람은 김 씨가 17살 때 우 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 씨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이틀 뒤인 4월 14일 혼인신고를 했죠. 저도 음성 메시지가 유언이라고 들리진 않았는데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미안하면 잘 사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갑자기 죽는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되는 듯 합니다. 경찰도 우 씨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물증 확보에 나섰어요. 추후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우 씨의 휴대폰 메모는 이제 막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맡긴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게 최우선 과제였어요. 수사팀은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프로파일러 최경희는 우 씨의 진술 자체를 분석합니다. 최경희는 우 씨의 진술 기록 5가지를 공유받았는데요. 수사팀의 기록과 우 씨가 김 씨의 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었죠. 우 씨의 스토리는 일관돼 보였어요. 자신이 샤워를 마친 뒤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콩소리가 났다. 그래서 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고 약물이 든 주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다.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였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최경희는 신혼여행 첫날 밤 호텔방 상황을 재구성해보려고 했어요. 아내가 사망할 때 남편은 침실에서 뭐하고 있었을까? 우 씨가 처형에게는 침대에 걸터 앉아 졸고 있었다고 말했다가 수사관에게는 이불을 정리했다고 했다가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 등 엇갈린 증언을 했죠. 그리고 아내가 죽기 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건 화장실 밖에 있었던 우 씨가 알 수 없는 점이기도 했고 콩소리가 나서 갔는데 변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죠. 최경희의 경험상 이런 진술들의 모순은 순발력 좋은 계획범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아무리 머리가 좋은 범인이라도 사건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구상하는 건 불가능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계획범은 사건 디테일을 지어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세세하게 지어낸 정보가 많기 때문에 되려 진술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최경희는 우 씨의 진술에서 불일치한 점을 13개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팀은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우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우 씨의 일기장을 토대로 우 씨가 말한 사건의 경위를 반박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 씨 진술을 무너뜨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6년 12월에 고등학교 동창인 A씨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한다고 적어둔 내용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A씨가 공범이라고 추정하고 조사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건 경위를 듣던 A씨가 우 씨의 부탁으로 니코틴 원액을 사다 준 건 맞는데 자신도 그걸로 우 씨에게 당했다고 진술한 거죠. 니코틴 원액을 구해준 당시 A씨도 우 씨와 함께 일본 오사카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 씨가 자신에게 준 숙취의 소재를 먹었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 모금만 마셨는데도 구토를 하고 하루 종일 알아 누웠다면서 당시에는 숙취 때문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 씨가 자신도 죽이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죠. 경찰 조사 결과 우 씨가 A씨와 함께 오사카로 출국하면서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그때 A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써놨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일기장과 스마트폰에서 살인을 계획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첫 장부터 40살까지 10억 모으기 라고 써져 있던 일기장에는 김 씨가 죽기 2달 전부터 일본의 자숙명소로 알려진 관광지에서 그녀를 찌를 것이다. 2달만 더 데리고 있다가 버리자. 햄스터에게 연습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김 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보험을 잘못 들어서 1억 5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5억짜리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3억이 아깝지만 그래도 그 돈이 어디냐. 는 등의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뒀고
휴대폰에서는 2년 전 국내 최초로 니코틴 원액으로 살인을 벌인 사건을 검색했던 기록도 나온 겁니다. 2016년 4월 아내 송 씨가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 오 씨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했죠. 송 씨는 2011년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알게 된 오 씨와 동거를 하다가 오 씨가 죽기 2달 전 혼인신고를 했어요. 송 씨는 오 씨가 죽은 뒤 약 8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그중 1억 원을 내연남 황 씨에게 줬죠. 그리고 황 씨는 오 씨가 죽기 10일 전쯤 니코틴 원액을 산 것으로 드러납니다. 법원은 죽은 오 씨 몸에서 수면제와 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직접 증거는 없어도 다수의 유력한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니코틴을 이용한 독살 사건은 이미 해외에선 몇 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폴 커리 사건으로 이 사건과 비슷했어요. 1994년 커리는 아내가 자다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사망보험금 50만 달러, 한화 약 5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건 당시에 커리가 죽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망 원인과 살인 수법이 밝혀지지 않아 미제 사건이 됐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건 20년 후인 2014년. 커리가 니코틴을 이용해 새 아내를 독살하려다가 덜미가 잡히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사건들이 이번 우 씨가 저지른 사건과 꽤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경찰은 증거를 토대로 우 씨를 압박했어요. 그러자 우 씨의 태도는 180도로 변합니다. 원래 형 누나 하면서 따랐던 수사관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가며 수사관들을 자극하기도 했고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그딴 걸 왜 묻냐고 되묻기도 했죠. 더 이상 착한 척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느낀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니코틴 원액을 동창 A씨에게 부탁해 산 것은 물론 A씨에게 먹인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니코틴 원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한 거라고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니코틴 원액을 산 건 아내의 부탁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인 계획을 세운 건 맞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아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말리지 못했고 주사바늘을 찌르는 것만 도와줬다며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서도 찌르는 것만 도와줬지 주사기를 직접 누르진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는 부인했죠. 주사기를 눌렀다고 인정하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의식한 진술로 보였어요.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시신은 이미 화장한 상태라 우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계획살인의 증거가 속속 드러났음에도 우 씨는 여전히 뻔뻔했죠. 경찰이 일본에서 인계받은 건 김 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죽었다는 부검 결과와 사망 현장 및 니코틴 원액이 든 병과 주사기 사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자료도 받는데 9달이나 걸렸어요. 일본 부검인은 피해자 팔의 좌우에서 주사의 흔적이 발견됐고 장기 우려 상태라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혈중 니코틴 농도가 치사 농도에 달했고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자타살의 구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당시 김 씨가 음주를 과하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우 씨의 증언과는 달리 알코올이 혈액이 아닌 위에서만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사망하면서 신체 기능이 멈춘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들이부었거나 술을 마신 직후 취할 시간도 없이 사망한 것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아내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경희가 이때 떠올린 수단은 심리부검이었는데요.
심리부검은 고인의 주변인을 면담해서 생전 심리 상태를 복원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이죠. 심리부검이 경찰 수사에 실제로 쓰이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여러 증거 앞에서도 자백을 하지 않는 우 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했어요. 분석은 2주간 이뤄졌습니다. 대상은 11명이었고 김 씨의 부모님과 언니,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알바 동료들까지 만났어요. 유가족과 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일본 경찰이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거예요. 특히 언니가 전해준 우 씨와 김 씨의 관계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우 씨가 김 씨 주변인들에게 김 씨가 가족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고 자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믿게 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김 씨 가족들에게 김 씨인 척 임신을 해서 우 씨와 결혼을 하겠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전에 김 씨가 유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우 씨가 강제로 쓰게 한 거였죠. 우 씨는 아내 김 씨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결혼에 집착이 심했다고 합니다. 김 씨와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결혼 계획서라는 걸 준비하기도 했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계획서에는 결혼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해서만 써 있을 뿐 아내에 대한 애정이 담긴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능력 없는 딸을 자신이 고쳐주겠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들이 결혼을 굳고 반대하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거짓말까지 시도한 거죠. 그리고 김 씨가 성인이 된 지 이틀 만에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우 씨의 새카만 속을 몰랐던 김 씨는 친구들에게 우 씨와의 일본 여행이 설렌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바꿔치기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전에 휴대폰으로 임신 중 매운 음식 걱정되시나요? 우 씨 성을 가진 아기 이름 예쁜 게 뭐가 있을까요? 등을 검색하는 등 결혼 생활을 기대했던 정황도 포착됐죠. 그렇게 심리부검 결과 그녀가 자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이후 진행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우 씨는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는데요.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과 비슷한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밝혀진 게 우 씨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의 집에서는 추리소설에서 범인들이 살인한 방법이나 트릭을 설명하는 부분을 따로 스크랩해 놓은 자료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 씨는 강요와 상해 혐의 외에는 살인 혐의, 살인 미수 혐의,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지만 2018년 8월 30일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우 씨 측은 우울증 치료, 메모강박증, 조현병 의심, 사리분별 위약 등을 제시하면서 재차 정신감정을 신청했어요. 4개월 뒤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환경이나 경험으로 현실성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심신장애로는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우 씨는 항소심 구형을 앞두고 아내의 유서를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했어요. 진짜 꾀를 많이 쓰는 느낌이죠. 이에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왜 재판이 끝나가는 시기에 제출하냐고 묻자 우 씨는 상당한 고민을 하다가 제출하게 됐다고 답했지만 당시 공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유서를 보고는 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랬어요. 나 김땡땡은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랑 마음이랑 따로 놀더니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도 결국 또 이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 죽고 싶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제정신이 아닌 게 지금 딱 죽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살을 하면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나 봅니다. 근데 뭐 가족들도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맨날 집이나 하고 화풀이나 나한테 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족이 가족 같지 않았고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게 감옥 같아서 집을 나와 오빠랑 결혼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도 나란 애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준 탓이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들키지나 말걸. 바보같이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놓고 오빠한테 거짓말을 해왔으니 오빠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오빠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죽어보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빠랑 행복했는데 내가 지금껏 해온 게 있으니 벌 받는 건가 봅니다. 지금 내 옆에 주사기가 있는데 이걸로 죽으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걸. 많이 후회되지만 평소에 죽고 싶기도 했고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용기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려고 들어놓은 보험이 아닌데 돈 아깝네요. 안녕. 이 유서의 내용이 저만 이상한가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정황들을 봤을 때 우 씨가 머리를 굴린다고 굴려서 유서라고 제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에 가족들 역시 우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유족은 동생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 도착해서 유품을 정리하려고 숙소에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우 씨가 막으면서 동생 유품만 전달해 줬을 뿐 유서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우 씨의 주장대로 동생이 죽은 당일 유서를 썼다면 왜 그때 보여주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했죠.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유서의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고 유서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써놨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는 술에 취하기도 전에 사망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증거인 유서를 1심 선고 이후에나 제출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우 씨가 제출한 유서는 의심스럽다며 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선고 이후에도 우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또 항소했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우 씨는 아내를 살해한 지 장장 2년 6개월 만에 24살의 나이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우 씨가 김 씨가 사망한 다음 날 일본 현지 여성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나서 노래방을 가기도 했고 장시간의 조사를 받다가 우 씨가 화를 내거나 원산을 보는 등 불안한 증세를 보이자 조사를 멈추고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말한 형사들에게 계속 수사해달라면서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밤샘 조사를 받고 나가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 사망 이후 우 씨와 그의 친구들이 나눴던 단체 톡방 대화를 대화방의 내부자가 김 씨의 친구에게 전송을 해줬고 이 내용을 김 씨의 가족들이 입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대화방에는 김 씨에 대한 비하는 물론 자신에게는 목표가 있다며 2달만 김 씨를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게다가 김 씨가 사망한 뒤 SNS에는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남기면서 같은 날 다른 커뮤니티에 알몸 사진 뿌림, 여자친구랑 땡땡, 이하는 생략하고 이런 글들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전했어요. 혹시라도 감형을 받아 20년, 25년을 살다가 나오더라도 그는 여전히 40대 중반일 거라는 겁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끝까지 우 씨를 주시할 거라고 말한 형사. 행여 우 씨가 가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 씨가 얼마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지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김 씨.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